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살 여자입니다. 드라마에서도 현실에서도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을 힘들게 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저랑 저희 시어머니 관계는 그렇지 않답니다. 어찌 보면 믿기 힘든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지독한 시월드에 시달리다 함께 탈출한 시어머니와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별로 행복하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매주 찌그러진 주전자를 버리고 새 주전자를 사와야 했으니 말 다 했죠. 엄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저를 잘 키우려고 애쓰셨지만 제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결국 아버지와 이혼하셨습니다. 엄마는 한창 공부해야 하는 나이인 저에게 많이 미안해 하셨어요. 가정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엄마가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길 바라고 있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혼이 무슨 대수라고 자꾸 미안하다 그래요? 그런 인간한테서 벗어난 건 축하할 일이지 미안할 일이 아니라고요. 부모 이혼한 거 자식들한테 흠될 일 전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요. 저는 엄마가 미안해하지 않도록 꼭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갔고 식품 영양학으로 대학원 공부도 마친 뒤 대기업의 연구직으로 입사했어요. 그리고 회사 후배인 3살 아래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사실 연하보다는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남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워낙에 성품도 좋고 무엇보다 저를 굉장히 좋아했기에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남편 집안이었습니다. 남편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한 권위적인 분이셨어요. 남편네 삼형제는 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아버지가 설교를 하면 무릎을 꿇고 경청하더군요. 사실 진짜 조선시대에 사는 건 시어머니였어요. 시아버지는 60이 넘은 시어머니에게 아침마다 구첩반상으로 밥을 차리게 했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져 온 그 집안의 전통이었어요. 집안에는 결혼 안 한 시고모까지 있었죠. 시부모에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가 피가 안 통하는 다리를 두드리며 제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솔직히 좀 도망가고 싶었어요. 시부모님이 저희 집이 이혼 가정이라는 것에 대해 대놓고 내색은 안 해도 별로 탐탁치 않아 하는 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편이랑 사이가 무척 좋았고 남편이 자기는 아버지랑은 전혀 다르다며 저를 설득했어요. 아버지 고집은 아무도 못 꺾고 우리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야. 그냥 우리 집에 갔을 때만 조금만 맞춰줘. 집에서 내가 2배, 3배로 잘할게. 하지만 조금만 맞춰준다고 될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지독한 시집살이를 당한 시어머니가 저를 그냥 두셨겠어요?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와 같이 꼭두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혀야 했어요. 게다가 시고모님은 시어머니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고기전은 부치못이 떨어지지 않게 얇게 잘 부쳐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수건 말이야. 내가 따로 삶아서 빨라고 했는데 왜 다른 옷들이랑 같이 건조대에서 나와요? 내가 이거 보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알아요? 대체 몇 번이나 말을 해야 알아? 시어머니는 그 구박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시아버지나 남편 형이나 동생도 그런 일이 흔한 일인 듯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시댁은 알고 보니 제사를 1년에 10번이나 지내는 집안이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죄인이라며 납작 엎드렸어요. 이게 미안하다는 말로 될 일이야? 자기네 집은 남자들은 부엌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잖아.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미안하다고 하면 다냐고. 난 절대 못해. 저는 시댁에 가서 제사에 참여할 의지도 여유도 없음을 선언했습니다.
물론 있는 그대로 말하진 않았죠. 독실한 기독교임을 내세워 우상 숭배 행위인 제사 행위에는 일절 참여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잘난 하나님 믿겠다고 조상 모시는 일을 팽개친다고? 세아가,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도 조상님들을 팽개치는 건 절대 못 참는다. 그래, 조상들을 모시는 건 후손들을 지켜주고 복을 달라고 하는 일인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머, 똑똑한 며느리 들인다고 좋아하더니만 하긴 저렇게 똑똑한 며느리가 어떻게 무식한 시어머니 밑에서 그 일을 다 하겠어.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일이지 뭐. 그날 어찌어찌 넘어가 집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시고모님한테 전화가 왔지 뭡니까. 시고모님은 자기는 제 마음 이해한다면서 답답한 시부모한테 맞출 필요 없다고 은근슬쩍 제 편을 드는 거였어요. 솔직히 너네 시부모, 특히 태영이 엄마가 좀 답답한 스타일이잖니. 나도 젊었을 때 결혼하려다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너희들 마음 잘 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그렇게 구식으로 살아? 다 시대에 맞춰 사는 거지. 무식한 사람들이나 옛날 얘기하면서 젊은 사람들 괴롭히는 거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일단 넘어갔어요. 문제는 얼마 뒤 명절에 터졌습니다. 저는 죽었다 생각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명절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어요. 시고모님은 열심히 일하는 개미 옆에서 노래하는 배짱이처럼 팽팽 놀면서 감나라 배나라 훈수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언니는 어떻게 해도 일이 안 늘어? 백날 첫날이 가도 맨 그 자리니. 그래가지고 똑똑한 며느리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소윤이 좀 봐요. 머리 좋은 애들이 일도 잘한다니까. 애 앞에서 무식한 티 좀 내지 말아요. 창피하지도 않나? 바닥에 앉아서 전을 붙이고 있던 저는 민망함에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시어머니를 흘끗 보니 흔한 일인 듯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묵묵히 일을 하고 계시더군요. 그래, 소윤이는 일 때문에 많이 바쁘지? 연구원이면 할 일도 많을 텐데 명절까지 챙기고 장하다 얘. 나는 요즘 애들 자기 할 말 하는 거 보기 좋더라고. 우리 때나 벙어리 냉가슴 앓으며 할 말 못하고 살았지. 네 말대로 일하느라 바쁜데 어떻게 제사까지 챙기겠어? 집에서 노는 네 시어미가 하면 되지. 그렇지 오빠? 하긴 그렇긴 하지. 저 사람이야 맨날 하던 일이니까 인이 박혀서 쉽게 하지만 새아가가 직장 다니면서 제사까지 챙기기는 힘들기는 하지. 저기 어머니라고 쉬운 건 아닐 것 같은데 혼자 제사상 차리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 여보? 아휴, 대영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우리 집안은 예전부터 남자애들은 부엌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했어. 나도 막내가 되어나서 부모님이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절대 손에 물 묻히는 꼴을 못 봤지. 그래서 나는 일은 하나도 할 줄 몰라. 그래도 누구랑 달리 공부는 열심히 했지 뭐.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내내 찜찜했던 전 남편을 붙잡고 말해봤어요. 시어머니가 시고모님한테 그렇게 당하는데 자식들은 왜 다들 보고만 있느냐고요. 남편은 그런 말을 처음 들었는지 깜짝 놀라더군요. 자기들은 엄마가 그런 취급을 받는 게 워낙 굳어져서 잘못됐다는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나이 60이 넘도록 시누이까지 모시고 살면서 시집살이 당한다는 게 말이 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남편은 물론이고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다들 강 건너 불구경이고. 솔직히 어머니가 나한테 잘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당하고 계시는 거 보기가 좀 그래. 제 말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집안의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 집은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3층에 살고 아래층은 모두 새를 놓고 있었어요. 지하방에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30대 초반의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방글라데시 남자를 영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피부색이 까만 것뿐인데 잘 씻지 않는 것 같다면서 대놓고 흉을 보곤 했습니다. 가까이 가면 냄새 나는 것 같다면서요. 왜 저렇게 안 씻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저 방이 저렇게 해가 안 들고 퀴퀴하지 않았더라면 저런 애는 안 들였을 텐데. 냄새 나니까 웬만하면 안 돌아다녔으면 좋겠구먼. 왜 마당에까지 나와서 활개를 치는 건지 원. 그러게 말이야. 무슨 운동을 한다고 맨날 저러는데 들어가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무슨 자랑이 났다고 저렇게 냄새를 풍기는 건지. 다음에는 아무리 그래도 저런 애들은 들이지 말아요. 차라리 비워놓고 말지. 시꺼먼 애가 돌아다니는 거 볼 때마다 내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세아가, 너도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웬만하면 가까이 가지 마라. 방글라데시 남자가 마당에 있을 때 시부모가 손가락질을 하며 쫓아내는 것도 몇 번 봤어요. 제가 다 미안하더군요. 전 그 사람이 지나가면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요. 추석 때는 그에게 송편과 전을 좀 가져다 줬어요. 오늘 한국 명절인데 이거 한국에서 명절에 먹는 음식이에요. 입에 맞을까 모르겠지만 사람들 다 가족끼리 모이는데 방글라데시에 있는 가족들 생각나서 쓸쓸하겠어요. 가족들 두고 혼자 와 있는 게 힘들지 않아요? 고마워요. 힘들지 않아요. 가족들 돈 보내줄 수 있으니까 좋아요. 방글라데시에서 돈 많이 못 벌어요. 열심히 일하면 부자 돼서 가족들 행복하게 해줘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한밤중에 밖에서 서성이다 강도를 만나는 일이 생겼어요. 빨래를 제대로 나눠서 하지 않았다며 짜증을 내는 시누이 편에서 거드는 남편을 보고 시어머니가 마음이 상하신 거죠. 먹먹한 마음을 달래려 서성이던 시어머니는 강도에게 붙잡혀 카드 번호를 대라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밤늦게 퇴근하다 그 모습을 본 방글라데시 남자 아부가 그걸 보고 시어머니를 구해줬습니다. 아부는 남자에게 주먹을 날려 쫓아내고 놀라서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일으키고 부축해서 집에 데려다 드렸죠. 그 뒤로 아부를 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TV에 외국인들 사람도 죽이고 무서운 짓 하는 것만 나오니까 걔도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늘 의심이 됐는데 옆에서 잡아주는데도 냄새는 하나도 안 나고 오히려 천사처럼 광채가 나는 것 같지 뭐니. 역시 사람은 겉으로 봐선 모른다니까. 맞아요, 어머니. 외국인 노동자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착한 일 하는 사람, 나쁜 일 하는 사람 있잖아요. 시고모님이랑 시아버지는 그 일을 겪고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고모가 아침에 나와 운동하는 아부를 보고는 집의 마당에 있던 대야로 물을 뿌려버린 거였어요. 아부는 깜짝 놀라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시고모는 빨리 안 들어가냐며 뺨까지 때리려고 했다고 해요. 마침 아침장을 보고 오다 그걸 본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시고모님을 말렸고요. 시고모님은 그런 시어머니를 밀어버렸습니다.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하냐면서요. 하필이면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신 시어머니는 그만 팔이 부러지고 말았어요. 더 가관인 건 시아버지가 그 상황에서도 시어머니 편을 안 들고 시고모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찮은 외국인 놈 편드느라 시누이를 화나게 한 시어머니 잘못이라면서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시어머니도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내 잘못이니? 불쌍한 애를 괴롭히는데 그럼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니? 네 아버지랑 고모는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사람들이 매정에 빠졌니? 어려서 공부 못한 것도 서러운데 무식하다고 구박이나 받고
에이구, 내가 죽고 나서나 정신들을 차리지. 어머니,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고모님도 그렇지만 아버님도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팔 나으실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서 좀 쉬세요. 진짜 그래도 되겠어? 나는 너 바쁜데 괜히 불편하게 패 끼칠까 봐.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잘해주지도 못하는데 일만 잔뜩 시키고. 내가 소윤이한테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일은 어머니가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괜히 가서 무슨 일을 또 당하실지도 모르고. 여기서 쉬시는 게 저희도 마음 편해요. 그치 여보?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시아버지랑 시고모가 시어머니에게 사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체 시고모님이 시어머니를 다치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남편도 엄마가 다친 걸 보고는 충격을 받긴 한 것 같더라고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이 없었죠. 남편 말에 따르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사과 안 하는 게 자기 자존심 문제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남편은 더 생각이 많아졌죠. 그때 저희 엄마도 저희 집에 와서 얼마간 있기로 하셨어요. 엄마는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셨거든요. 돌보던 환자가 입원해서 시간이 좀 생겼다고 서울 구경도 할 겸 저희 집에 와서 좀 있다가 가시기로 한 거였죠. 시어머니가 팔을 잘 못 쓰시니 요리도 마음대로 못 하시고 씻을 때도 어려움이 있었죠. 저희 엄마는 옆에서 시어머니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엄마도 예전에 남편에게 당한 게 있다 보니 시어머니 일이 남일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두 분이서 가까이 지내시더니 같이 산책도 가시고 근처에 공연이 있다면서 같이 보러 가시기도 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이번에 문화센터에서 효도 공연을 한다고 하던데 김영훈이가 온다 그러더라고. 김영훈? 김영훈이 이런 데로 온다고? 나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디 잘하나 한번 보러 가볼까? 두 분이서 공연을 보고 와서 어찌나 즐겁게 얘기들을 나누시는지요.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셔서요. 왜 진작에 좋은 공연에 데려가드리지 못했나 싶더라고요. 엄마랑 시어머니는 서로 신세한탄도 많이 나누셨어요. 방문 요양 가면 어르신 이렇게 부르면서 깍듯하게 대해야 하거든. 우리도 공부해서 자격증 딴 사람들인데 나이 드신 분들이다 보니 우리를 식모 정도로 생각하더라고. 요양사님이라고 안 하고 아줌마 이거 좀 가져와 저거 좀 가져와 하면서 하대한다니까. 가끔 내가 이 나이 먹고 뭐하나 싶어. 그러니까 그만두시라니까요. 엄마 생활비 보내드린다잖아요. 에이그 내가 또 무슨 할 일이 있다고 집에서 놀겠어? 노는 것도 놀던 사람이나 노는 거지. 우리는 놀 줄 몰라서 놀지도 못해. 아유, 사부인은 그래도 남들한테 하대당한 거잖수. 나는 가족들 수발 다 들면서 욕먹는데 뭐. 못 배운 게 죄다. 내가 할 줄 아는 것만 있었어도 신우랑 남편한테 이런 취급 안 당하면서 살지. 이러면서 40년을 살았어요, 내가. 사부인이나 나나 남편 복 없으니 팔자가 그러려니 해야지 어쩌겠어. 아니, 점잖은 교장 선생님 부인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지 누가 알았겠소? 소윤이 아빠야 툭탁하면 술 먹고 들어와서 집안을 뒤집어 놨지. 애 한창 클 때 그런 꼴 보면서 크게 한 게 지금도 미안하다니까. 어쩌겠소. 사부인 말대로 내 팔자가 그런 걸. 내 가만히 보니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 몇 없더라고. 사람들 다 마음의 응어리 하나씩 갖고 살지. 그래도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아들이 셋이나 있으면 뭐래? 여태까지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준걸. 나는 그게 안 된 일인지도 모르고 그러려니 하고 살았지. 아이고, 아들들이 있어도 도움이 안 되니 혼자서 얼마나 냉가슴 앓으셨겠소. 주변에도 보니까 딸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이제라도 우리한테 좀 마음 내놓고 그러고 살아요.
두 분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더 친해지셨습니다. 사실 두 분 다 사회생활을 안 하시다 보니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생긴 거였죠. 한날은 제가 마음을 먹고 저희 엄마랑 시어머니를 좋은 레스토랑에 데려갔어요. 두 분 다 열심히 집안일하고 밥 벌어먹을 걱정만 하셨지 좋은 데서 밥 한 번 못 드셔봤거든요. 남편은 친구들이랑 놀라고 밖에 내보내고 여자들 셋이서 분위기 좋은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가 엄마와 시어머니에게 하고픈 말이 있었거든요. 저는 엄마가 고생해서 뒷바라지 해주신 덕분에 공부를 잘 마치고 좋은 직장까지 얻었는데 엄마는 항상 제자리인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그 시절엔 여자애들을 공부를 안 시켰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을 뿐인데 무식하다고 구박당하시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엄마, 그리고 어머님, 저랑 태영 씨는 직장에서 자리도 잡고 이번에 태영 씨도 월급이 올라서 더 살만해졌거든요. 저희는 풍족하진 않아도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컸는데 어머님들은 그러지 못하셨잖아요. 이제 자식들도 다 컸으니까 가족들 걱정일랑 조금 내려놓으시고 이제 자신들을 위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우리가 이 나이에 무슨 욕심을 부리겠니? 너희들 잘 사는 모습 보고 손주 생기면 손주나 봐주는 낙으로 사는 거지. 두 분 다 저보다 훨씬 똑똑하시고 현명하신데 공부를 못하셔서 서름 당하면서 사시는 게 마음이 아파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검정고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엔 대학도 만학도 전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형편상 공부를 못하셨던 고령자들한테 대학 입학 문턱을 낮춰서 공부할 기회를 주는 전형이에요. 저희 엄마는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 하시는데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괜한 짓을 한 건가 싶었어요. 무시당하며 사는 것도 서러운데 제가 괜히 콤플렉스를 자극해서 마음 아프게 해드린 게 아닌가 해서요. 두 분은 결국 거절하셨습니다. 70이 다 됐는데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좋다고 하시면서요. 시어머니는 별 말씀은 안 하시고 엄마 말에 고개만 끄덕이셨죠. 얼마 뒤 시어머니는 팔에 깁스를 풀기도 전에 시댁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집을 너무 오래 비우는 게 마음에 걸린다면서요. 그런데 며칠 뒤 시고모님한테 전화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가 없는 동안 시아버지랑 시고모님은 엄마 없는 아이들처럼 라면이나 끓여 먹고 집안은 엉망이 된 채로 살았습니다. 남편도 몇 번 집에 갔다가 학을 떼고 돌아왔죠. 다 큰 어른들이 어떻게 집안 꼴을 그렇게 하고 사냐면서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일을 다 시어머니한테 시켰으니 할 줄 아는 게 없을 수밖에요. 시아버지는 그제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줄 아는 게 없냐며 시고모님을 나무랐다고 하시고요. 그동안은 제가 시댁에서 오는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바쁘다면서 금방 끊어버렸습니다. 시고모님은 저한테 전화해서 그동안 받았던 서름을 토로하는 한편 그 화를 시어머니에게 돌렸습니다. 며느리야, 내 말 좀 들어보거라. 너네 시부 말이다. 자기도 할 줄 아는 것도 쥐뿔도 없으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지 뭐야. 요즘 세상에 여자만 일하라는 법 있어? 안 해본 건 전화나 똑같지 뭘. 네 시엄마도 그래. 그렇다고 2달 넘게 안 들어오는 게 말이 되니? 여자가 소박 맞고 싶어 작정한 것도 아니고. 고모님, 여자만 일하라는 법은 없으면 저희 어머님한테만 일 시키는 건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머님이 오죽하면 집에 안 들어가셨겠어요. 어머예, 나는 어릴 때부터 막내로 귀하게 자라서 집안일은 일절할 줄을 몰라요. 너네 시엄마는 내가 아주 정신을 차리게 일 시키고 있는데 뭐. 세탁기 쓰지 말라고 다 손빨래 하라고 시켰어. 자꾸만 옷들을 섞어 빨아서 안 그래도 골치였잖니.
네? 세탁기를 못 쓰게 한다고요? 그래. 혼쭐이 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원. 안 그러면 손아래라고 시누이 무서운 줄 모르고 기어오르지 않니? 못 배웠으면 알아서 기는 맛이라도 있어야지. 무식한 주제에 제 주장은 다 챙기려고 하니 그게 문제지 뭐야? 무식한 사람 상대하는 우리도 피곤하다 얘. 너네 시엠이 집에 있을 때 너도 불편하지 않든? 아니요. 저희랑 또 저희 엄마랑 잘만 지내셨는걸요. 네가 아직 덜 당해봐서 그렇지. 손빨래 하면서 정신 좀 차려보라고 했다. 어쨌든 집이 깨끗해지니까 살 것 같네. 말인지 방귀인지 알 수가 없었죠. 도대체 60년대도 아니고 세탁기를 일부러 못 쓰게 한다뇨. 세탁기가 여성들의 삶을 해방시켰다는 말까지 있는데 말이죠. 그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팔이 다 낫지도 않은 어머님한테 손빨래까지 시키며 시집살이를 시켰다는 게 말이 돼? 당신은 진짜 이런 걸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어? 솔직히 난 아무 생각 없었다는 당신도 무서워. 계속 이런 식이면 정말 당신이랑 사는 거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남편도 이번엔 충격을 많이 받은 모양이더군요. 방에 들어가더니 시아버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진짜 엄마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엄마가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얼마나 잘하셨는데요.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몸도 성치 않으신데 그렇게 힘들게 일을 시키시면 어떡해요? 아버지가 말리셨어야죠. 아버지랑 고모랑 엄마한테 사과하셔야 한다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치롱성이었어요. 네 엄마가 잘못한 거라면서 절대 본인들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죠. 평소 늘 온화하고 감정을 터뜨리는 법이 없는 남편도 결국은 분통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편협한 분인지 몰랐다면서 화를 내고 혼자 머리를 싸매고 끙끙대더군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다시 오셨습니다. 나 어릴 적에 공장 나가면서 교복 입고 학교 가는 애들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그래도 나한테 주어진 팔자거니 하고 그래도 이만하면 부러운 거 없이 산다 하며 살아왔어. 그렇지만 공부 못한 게 늘 한이 되고 공부 못했단 이유로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 건 더 서러웠다. 엄마, 그동안 제가 마음 못해 하려 드려 죄송해요. 저는 그냥 엄마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 여긴 것 같아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하실 줄이야. 지금까지 많이 참으셨는데 지금이라도 이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이 나이 먹고 이혼은 해서 또 뭐 하겠니? 그 집에서 당하는 꼴은 서럽지만 흔한 말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이혼을 하겠어. 하지만 무식하다 무시당하는 건 이제는 싫다. 새아가 말대로 이제라도 공부해서 몇십 년 묵은 한을 풀어야겠어.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가 검정고시 공부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은 저희 엄마도 결국 함께 검정고시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두 분 생활비 걱정 말고 하고 싶으셨던 공부 마음껏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 어머니들이 자신의 삶을 찾아야 비로소 저희 삶도 온전해질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두 분은 함께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반에 들어가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희 집에서, 시어머니는 시댁에서 다니셨지만 종종 저희 집에서 같이 주무시며 함께 공부하셨어요. 남편은 저에게도 사과했어요. 앞으로는 시댁에서 제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 적극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한 어머니들의 공부는 결코 쉽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는 툭하면 머리가 아프다며 싸매고 들어 누우셨죠. 시어머니도 열심히 공부하셨지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두 번째 떨어졌을 때는 많이 실망하신 눈치더라고요. 사부인,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 어린 시절에 공부를 못하고 나이 들어 이 고생이지요. 그래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늦게라도 공부를 해볼 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늘 품고 가지 않게 자식도 저렇게 응원해주고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잖소. 저는 두 분이 포기하지 않으시도록 더욱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보조해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제 일만 해도 버거울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도 모르는 게 있다고 하시면 다른 일 다 제쳐두고 가서 알아들으실 때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워낙에 공부를 안 하던 분들이시다 보니 처음엔 쉬운 개념도 잘 이해를 못 하실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누굽니까? 괜히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는 게 아니죠. 두 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던 날 눈물을 흘리며 서로 부둥켜 안으시던 두 분이 생각나네요. 그날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가 선언했습니다. 당신들 밥은 이제 당신들 손으로 차려 먹으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듣고 저는 정말이지 속이 시원했답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은 저희 시아버지를 위해 있는 말이 아닐까요?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랑 둘이서 노래교실도 다니면서 더욱 즐겁게 지내게 되었어요. 반대로 시아버지랑 시고모님은 집에서 죽상을 하고 있다가 남편과 형제들에게 전화에 툴툴거리기 일쑤였죠. 한 번은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공부하러 나가는 게 고가웠는지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으시더군요. 저는 아침 일찍 어머니를 모시러 갔다가 그 싸움을 고스란히 구경하고 말았죠. 가정주부가 무슨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집안 살림을 내팽겨쳐? 당신이 공부해서 쓸 데가 어딨어? 내 삶을 찾겠다느니 헛소리만 잔뜩 해대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하던 대로 살아. 바람만 잔뜩 들어가지고 남들 보기 창피스럽지도 않아? 하나도 안 창피해요. 여태까지 공부 못한 게 더 창피하지요. 공부해보니까 그렇수다. 한 번 못한 공부를 영원히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주부라고 영원히 주부라는 법도 없어요. 당신도 한 번 남편이라고 영원히 남편이겠어요? 나도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당신이나 헛소리하지 마세요. 뭐야? 좋아, 그래. 100번 양보해서 공부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래도 집안 살림은 챙겨야 할 거 아니야. 사람이 자기 본분을 다하면서 하고 싶은 것도 해야지.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사나? 당신 그렇게 근본 없는 여자였어? 당신 진짜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앞뒤는 맞게 살자 이거야 내 말은. 당신이랑 아가씨는 손이 없소 발이 없소. 당신도 은퇴했으면 그에 맞는 본분을 새로 찾아야지. 언제까지 나만 붙잡고 밥밥 그럴 거랍니까? 당신이랑 당신 동생이나 정신 차리슈. 그 나이 먹도록 제 밥숟갈 하나 못 놓는 거야말로 창피하지 않아요? 이 여자가 진짜 말이면 단 줄 알아? 진짜 보자 하니까 안 여자가 됐으면 남편 밥상 보고 잠자리를 살피는 게 본분이지. 어디서 남편한테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진짜 돌아버린 거야? 진짜 밥상 뒤집어 엎어지는 꼴 보고 싶어? 그때 시고모님이 없었으니 망정이지 거기에 시고모님까지 더해지면 시어머니가 부글부글 끓다가 폭발할 것 같더군요. 일은 엉뚱한 데서 터졌습니다. 잔뜩 골이 나서 속이 베베 꼬인 시아버지가 방글라데시 남자 아부에게 화풀이를 한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없고 배는 고픈데 시고모님은 옆에서 말만 많지 아무 도움도 안 되죠. 담배나 피우려고 나가신 겁니다. 그런데 아부가 쉬는 날이었는지 이불을 내다 마당에다 걸고 있는 걸 보신 거예요. 시아버지는 냄새나는 이불을 왜 거기다 거냐면서 아부에게 화를 내다가 급기야 손찌검을 한 거예요. 시아버지의 손찌검에 아부는 그만 윗니가 하나 부러지고 말았어요.
그걸 본 2층 세입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시아버지는 경찰서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라서 경찰서로 갔어요. 시부는 미간에 힘을 잔뜩 준 채로 입을 꾹 다물고 경찰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부는 한쪽 얼굴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얼굴이 많이 부어 있더군요. 아부, 괜찮아요? 미안해서 어쩌죠? 저희 시아버님이 요즘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셔서.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남편이랑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소윤 잘못 아니에요. 나 운동신경 좋아서 많이 안 다쳤어요. 내가 잘 막아서 이빨 하나만 부러졌어요. 저는 치료비는 물론 일하느라 치료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합의금을 넉넉히 챙겨줘야 한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부네 회사에 연락해 치료 때문에 회사를 못 나가는 것 때문에 잘리지 않도록 잘 부탁도 드렸어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에게 아부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을 넉넉히 챙겨주라고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끽소리도 못하고 합의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중간에 끼어서 아버님 편은 안 들고 그 외국인 편을 들어준다는 거였습니다. 재수 씨가 그러면 안 되죠. 저번부터 느꼈는데 왜 그렇게 자기 생각 가지고 아버지를 몰아붙여요? 엄마 검정고시 공부한답시고 집안 살림 내팽개치고 노랫바람까지 든 것도 재수 씨가 바람 넣은 거잖아요. 시집을 왔으면 그 집안 법에 따를 줄도 알아야죠. 재수 씨가 똑똑하다고 재수 씨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식한 줄 알아요? 제가 받아치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전화기를 뺏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건데 형은 왜 그걸 소윤이한테 그래? 그건 진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 더구나 교육자셨는데 자식이고 며느리라고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하든 다 편을 들어드려야 돼? 우리가 그러면 아버지가 더 편협해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 모르겠어? 그 일이 있고서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집안일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아니면 집안 꼴이 자꾸 엉망이 되니까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으셨던 거죠. 사람이 한 번에 바뀔 수야 없으니까요. 시아버지랑 시고모님 등살에 못 견뎌 하시는 시어머니를 저는 아예 저희 집에 와 계시도록 했습니다. 시아버지랑 시고모님, 아주버님까지 시어머니한테 다 늙어서 무슨 공부를 하냐며 하루가 멀다 하고 면박을 줬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두 분은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중학교 검정고시는 몇 번 낙방하셨지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한 번에 합격하셨어요. 두 분이 공부하는 게 시너지도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마침내 두 분이 나란히 만학도 전형으로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셨습니다. 두 분이 대학 입학하던 날 저는 굳이 반차를 내고 입학식을 보러 갔어요. 어쩐지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두 분의 한층 밝아진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두 분이 대학생이 되어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도 느꼈답니다.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걱정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학교 가는 뒷모습만 봐도 뿌듯하고요. 우습지만 엄마가 저를 키울 때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하는 기분이랄까요? 두 분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노인회관에서도 친구들을 많이 사귀시고 노래 모임도 더욱 활발히 다니셨습니다. 제 2의 인생이 꽃피우기 시작한 거죠. 소윤이 너 피꺼솥이 뭔지 아니? 피꺼솥. 우리 과 애들한테 배웠는데 하기는 너는 신세대들이 쓰는 단어는 이제 잘 모르지? 요즘은 MZ세대라고 부르더라. 피꺼솥? 피카츄 친척인가? 피로가 거꾸러질 정도로 솟아오른다? 아, 그러고 보니 진짜 피곤하네. 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엄마. 으이그, 그거 하나 알았다고 딸을 약 올리네.
소윤이는 공부만 하느라 학생 때도 그런 말 몰랐을걸? 엄마 고생한다고 한눈 한번 못 팔았잖아. 소윤아, 비꺼솥이 뭐냐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로 화가 난다. 대학을 졸업하던 날 엄마와 시어머니는 함께 특별상을 받으셨어요. 고령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으로 젊은 학생들에게까지 본보기가 됐다고 주는 상이었죠. 두 분이 뒤늦게 공부하느라 고생하신 걸 아는 저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두 분은 노인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따서 노인회관에서 상담사로 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취직이 된 게 어디예요? 저는 자꾸만 눈가가 촉촉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순간을 마음껏 즐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저희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가기로 했어요. 다들 한껏 기분이 들떠 있었죠. 시어머니는 가져올 게 있다면서 잠깐 시댁에 들르겠다고 하셨어요. 기분 좋게 모자를 쓰고 나오려던 시어머니는 그만 시고모님한테 붙잡히고 말았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시어머니가 안 나오길래 제가 들어가 봤더니 두 분이서 한창 말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구석에 기어들어오지도 않더니 또 어딜 기어나가는 거야? 이보세요, 김성희 씨. 제정신이세요? 제정신일 리가 없지. 안 그럼 저렇게 헛바람이 들 수가 있나.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고도 언니가 무사할 줄 알아? 무사 안 하면 뭐 어쩌려고. 머리채라도 잡게요? 하긴 그런 게 아가씨한테 어울리긴 하지. 말도 함부로 하지 집안일 하나 할 줄 아는 게 없지. 입만 살아가지고 남 괴롭힐 줄밖에 더 알아? 이보세요, 최금희 씨. 저도 예전에 제가 아니거든요. 아가씨 대학 졸업장 없잖아. 시어머니는 졸업장을 시고모한테 던졌습니다. 말리려던 저는 팔을 뻗은 채로 그대로 굽고 말았어요. 솔직히 속이 시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그러더라고. 남들이 날 모욕할 때는 일단 녹음을 해두라고. 당신이랑 당신 오빠가 내가 공부하는 걸 갖고 미친 짓이라고 난리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욕한 거 다 녹음해놨어. 내가 멍청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위자료 적립하는 셈 치고 들었다 이거야. 뭐 위자료? 이 여편네가 돌아도 한참 돌았구먼. 위자료는 무슨 개코가 위자료야. 그리고 뭐 대학 졸업장? 참네. 이게 그렇게 대단해?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뭐 칠푼이가 양반되는 줄 알아? 사람이 인간이 먼저 돼야지. 대학 졸업장 땄다고 하늘 같은 시댁 식구들한테 기어올라? 형편 어려워서 학교 못 다닌 거 가지고 무식하다 노래 부른 사람이 누군데. 근데 내가 공부해보니까 말이야. 진짜 무식한 게 뭔지 알아? 자기가 운이 좀 좋았던 거 가지고 남 깔아 뭉개는 거. 그런 게 진짜 무식한 거야. 이 무식한 여자야. 너희 잘난 오빠랑 둘이서 천년만년 라면이나 끓여 먹고 살으세요. 뭐야? 이 여자가 진짜? 시고모가 시어머니한테 달려드는 걸 제가 얼른 막아섰어요. 넌 또 뭐야? 그러고 보니 네가 이 사단의 원인 제공자지? 내년부터 잡아야겠다. 학교 좀 좋은 데 나왔다고 시댁 식구들을 우습게 보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질 않나? 하늘 같은 시고모를 제 아래로 보고 무시하질 않나?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이번엔 시어머니가 시고모를 막아줬어요. 거 험한 꼴 보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빠집시다. 우리는 대졸자들끼리 좀 갈 데가 있어서. 나랑 같이 대학 졸업한 소연이 엄마도 밑에서 기다리고 있거든. 그치, 소연아? 네, 어머니. 좋은 날인데 예의를 모르는 분 때문에 망치지 말고 얼른 우리 갈 길 가요. 아, 그리고 고모님. 저는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라요. 문제를 시정한 것뿐이에요. 그 정도는 논리적으로 이해하셔야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봐요.
당신 오빠 오면 이거나 전해줘. 시어머니가 시고모에게 두 번째로 던진 건 이혼 서류였습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소송 준비까지 잘 맞춰둔 뒤였죠. 그리고 저희는 계획대로 근교로 바람을 쐬러 갔습니다. 오리백숙을 맛나게 먹고 저수지 근처를 걷다가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뱃속에 아기도 있는데 그런 꼴 보게 해서 미안하구나. 나는 네 덕분에 지난 몇 년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네가 없었으면 공부할 용기 같은 거 절대 못 냈을 거야. 네가 나한테 새 삶을 찾아줬어. 너한테 빚진 건 내가 아무리 갚아도 모자랄 것 같다. 아니에요. 저도 덕분에 얼마나 행복했는데요. 어머님이 없었으면 저희 엄마도 용기 내지 못했을 거예요. 저희 엄마가 공부해서 늦게라도 새 삶을 사는 거, 그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저만 어머님을 도운 게 아니라 어머님도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집을 나온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와 함께 저희 옆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하셨어요. 태어난 아기도 두 분이서 같이 돌봐주시고 저희 엄마는 노인정에서 만난 할아버지와 연애도 하신답니다. 시아버지는 지금도 종종 연락을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죠. 뒤늦게 결혼한 아주버님이 자기가 아버지를 잘 모신다고 난리를 치더니 밥이 입에 굴러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노친네 돌보기가 만만치 않았는지 쏙 들어가서 양로원에 보내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하긴 형님이 무슨 잘못이라고 그걸 다 감당하겠어요? 그래도 남편 아버지라 저희는 가끔 아기를 데리고 찾아뵙기는 합니다. 저희 아버지에게도 찾아가고요. 이혼 소송이 끝나고 시어머니는 45년간 희생한 대가로 2층짜리 건물을 하나 위자료로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건물을 저희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당신은 모아둔 돈이 충분하시다면서요. 건물 덕에 저희 부부는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나아졌고 그 여유를 어머님들과 인생을 마음껏 즐기는 데 쓰고 있답니다. 방글라데시로 돌아간 아부는 농장을 샀다면서 놀러오라고 연락을 해왔어요. 아부처럼 해맑은 그의 아내와 딸의 미소를 보니 참 기뻤습니다. 내년에는 엄마, 시어머니, 제 딸을 데리고 방글라데시를 다녀오게 될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어머님들이 무시당하지 않게 공부하길 간절히 바랐지만 오히려 두 어머님을 보며 제가 더 많이 배운 것 같네요. 여러분도 좋은 시절 다 갔다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새로 시작할 때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꽃피울 인생을 위해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여러분,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 좋아하시나요? 제가 바로 그런 대단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입니다. 벤츠인 줄만 알았던 그 남자와의 결혼 생활은 제 인생을 하드코어로 만들어버렸는데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제 결혼 생활과 힘들었던 만큼 더 행복해진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사연 보내게 됐습니다. 저희 아빠는 의사였어요. 저는 아빠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엄마 나이가 고작 22살이었다고 해요. 본인도 어린 나이에 엄마는 어린 저를 업고 다니며 안 해본 일이 없었죠. 제가 조금 크고 나서는 외할머니가 저를 돌봐주셨어요. 외할머니는 다리가 좀 불편하셨어요. 손녀딸 밥을 해주려고 떠리로 나온 생선을 들고 절뚝거리며 걸어오시던 할머니. 밤에 재래실 화장실에 혼자 가기 싫다고 하면서 볼일 다 볼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달라는 손녀의 말을 늘 들어주던 할머니. 그런 할머니에게 보냈어요. 할머니 등에 업히면 그렇게 포근하고 따뜻할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안한 일 투성이에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엄마는 더 바빠졌어요. 식당에서 일하느라 아침부터 밤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집에는 늘 할머니만 있었고 학부모 참관 수업에도 엄마 대신 할머니가 왔죠. 지영이네 엄마는 왜 저렇게 늙었냐고 친구들이 수군대던 날 저는 할머니에게 다신 학교에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화장실에 가다가 밤에 돌아온 엄마와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누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리도 안 좋으면서 뭐하러 자꾸 시장에 가세요. 먹을 거는 제가 식당에서 다 가져오잖아요. 이거 보세요. 넘어져가지고 바지 다 찢어졌잖아요. 걷어보세요. 약 바르게. 앞으로 지영이 업어주지도 마세요. 괜히 애까지 다치게 하지 마시고. 혼자 화장실에 앉아있다는 게 무섭다는 것도 있고 오줌을 누면서 훌쩍훌쩍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저는 몰래 손전등을 켜고 잠든 할머니의 바지를 걷어 할머니의 깨진 무릎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러면서도 할머니한테는 학교에 찾아오면 절대 안 된다고 우겼죠. 몇 달 뒤에 할머니는 얼음판에서 미끄러져 골반뼈가 부러졌어요. 뼈가 붙지 않아 몇 달 동안 고생하시더니 결국 다음 해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배를 맛있게 깎아먹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그걸 유심히 쳐다보시더라고요. 할머니, 저거 먹고 싶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제 수중에 있던 몇백 원을 들고 시장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2월이었으니 배가 있을 리가 없었죠. 결국 저는 빈손을 호호 불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할머니는 추워서 제 곱은 손을 가져다 자기가 깔고 있는 요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배를 못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저는 배를 잘 못 먹게 됐어요. 배만 보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나이가 조금씩 들수록 할머니 생각이 조금씩 더 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되던 해에 저희가 새들어 살던 옆집에 할머니랑 손자가 들어와 살게 됐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혼자서 손자를 키우고 계셨어요. 엄마 말로는 그 할머니 아들, 그러니까 그 집 남자애네 아빠도 의사였다고 했어요. 옆집 할머니 손자는 9살이었는데 말수도 적고 낯을 많이 가렸어요. 할머니네랑 저희는 금방 가까워졌어요. 귀가 어두운 할머니 대신 제가 전화를 받아드리곤 했죠. 엄마는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올 때 옆집 목까지 가져오시게 됐죠. 할머니가 어린 손자 키우느라 혼자 애쓰는 게 안쓰럽다면서요. 할머니는 폐지를 주워 번 돈으로 손자를 어렵게 키우고 계셨어요.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할머니 손을 덜어드리려고 그 집 청소나 빨래도 해드렸어요. 제가 학교 다녀오면 저녁 지어서 가져다주고 옆집 손자랑 저랑 나란히 앉아서 숙제를 할 때가 많았죠. 그 애가 숙제를 잘하고 있나 들여다보면 애가 되게 똑똑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초등학교 2학년 산수는 걔한테는 너무 쉬워 보였어요. 저는 근처 한 책방에서 위탁년 참고서를 싸게 사다가 걔한테 가르쳐 봤습니다. 뭐든 금방금방 이해하는 아이더군요. 그렇게 그 아이와 자주 지내다 보니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준다는 것, 챙겨줄 대상이 있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늘 그러셨거든요. 너보다 힘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요. 한 번은 옆집 할머니가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할머니가 제대로 움직이질 못하니 집안 살림이며 손자 밥 챙기는 것까지 제가 다 도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는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지영이는 어쩌면 그렇게 이쁘고 상냥하니? 지영이 같은 며느리들이면 내가 소원이 없겠어. 지영이도 공부 열심히 해서 아빠처럼 의사 되렴. 지영이 같이 착한 의사가 있으면 병이 그냥 싹 나을 것 같아. 그건 저희 외할머니가 늘 하시던 얘기였어요. 할머니도 당신 사위,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얼마나 잘생기고 착했는지 얘기하시면서 저도 아빠처럼 남을 돕는 의사가 되라고 하셨었죠. 그렇게 가족처럼 지내길 1년이 흘렀는데 제가 고2 때 저희는 이모가 살고 있던 충청도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엄마가 이모랑 이모부가 하던 농장 일을 좀 도우며 지내기로 하셨거든요.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것도 슬펐지만 무엇보다 옆집 할머니랑 손자랑 헤어지는 게 슬펐어요. 할머니, 제가 자주 놀러 올게요.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계셔야 해요. 수환이도 할머니 말씀 잘 듣고. 누나가 공부 도와주기로 했는데 미안해. 수환이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알았지? 제 말을 듣고 있던 그 애는 얼굴이 잔뜩 굳어져서 혼자 구석에 가만히 서 있더니 그만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 버렸어요. 그 뒤로는 다시는 할머니도 그 애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새 학교에서 적응하느라 바빴고 곧 고3이 되어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옆집 할머니랑 손자가 잘 지내는지 종종 생각이 났지만 얼마 뒤에 전화번호가 바뀌어 연락할 수 없게 됐어요. 나중에 찾아가 봤지만 이사간 뒤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에 가게 됐어요. 두 할머니는 제가 의사가 되길 바라셨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성적이 좋지는 못했어요. 의대는 못 갔지만 그래도 꽤 좋은 4년제 대학에 간호대를 갔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 학교 대학병원에 취직도 했습니다. 간호사 일은 힘들었어요. 선배들 괴롭힘도 심했고 매번 환자가 돌아가시는 걸 봐야 하는 건 마음이 정말 힘들더군요. 그래도 아빠 생각도 나고 저는 남들 돌보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알게 된 남자가 저에게 구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성형외과 전문의였는데 시원시원한 이목구비에 키도 크고 비싼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 남자였죠. 한마디로 번지르르한 남자였습니다. 집이 엄청 잘 산다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병원에서 얼굴 좀 반반하다 하는 간호사들은 다들 그 사람 관심을 끌어보려 애쓰고 있었어요.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저 같은 애가 어디가 좋아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성훈 씨 주변엔 저보다 집안도 좋고 예쁜 여자들 많잖아요. 글쎄요. 저는 비슷비슷한 여자들은 질려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기보다는 뭐랄까 예쁘고 그런 거는 다 소용없는 것 같아요. 지영씨같이 착한 여자가 최고죠. 사귄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그 남자가 갑작스레 청혼을 하더군요. 다이아가 박힌 반지를 내미는데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내 나이 35, 제 인생에 그렇게 비싼 반지를 받을 거라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제 결혼은 처음부터 삐걱거렸어요. 시어머니는 식사 내내 저를 무슨 동물원 원숭이 마냥 안 입고 온 얼굴로 훑어보더니 결국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편에게 불만을 늘어놓고 있더군요. 아무리 아무나 못 드린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빈티나는 애를 데려와? 저런 애들 우리 집안 돈 보고 달려들어서 어떻게든 빨아먹어보려고 기생충같이 들러붙는 건 몰라? 지영이는 진짜 그런 애 아니라니까요. 결혼 빨리 해야 하는데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어휴, 고심 끝에 악수 둔다더니 제 아빠 닮아서 이상하게 촌스러운 여자들이나 좋아하지. 나중에 엄마 말 들을 걸 그랬다고 후회하지나 마라.
엄마는 너무 차이 나는 결혼 아니냐면서 걱정을 하셨어요. 상견례 하고 나서부터는 더 걱정이 많아지셨죠. 지영아,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지. 아무래도 엄마는 마음이 좀 편치가 않네. 네 신랑도 그렇고 너무 잘난 집안인 것 같아. 우리 이쁜 딸 괜히 그 집안 사람들 등살에 속 썩는 거 아닌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자들은 원래 자기 집에 누구 들일 때 깐깐하잖아요. 제가 들어가서 잘하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나 원래 어른들한테 이쁨 받는 스타일이잖아. 뭐가 그리 급했는지 남편 성화에 결혼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이루어졌어요. 병원에는 우리 둘이 결혼한다고 소문이 쫙 났고 절 질투하는 시선도 많았습니다. 전 아빠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어서 빨리 저만의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컸죠. 어쩌다 보니 나이만 잔뜩 먹었는데 이보다 더 괜찮은 남자를 만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괜찮을 거라고 엄마를 다독이면서 제 마음도 다독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는 걸 알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부잣집 여자들은 자기들끼리 사교 모임을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거기에 저를 꼭 데려가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래도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려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반대였더군요. 시어머니는 저를 사람들한테 선보이고 품평하게 하려고 데려간 거였습니다. 처음 모임에 간 날 화장실에서 만난 시누이가 자기 친구 앞에서 제 차림을 보면서 비웃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죠. 어머 언니, 그건 어디 옷이에요? 설마 시장에서 산 거 아니죠? 무슨 소리예요 아가씨, 이거 백화점에서 산 거예요. 백화점? 아, 서민들은 백화점 할인대를 그렇게 좋아한다던데. 그거 다 팔다 남은 거 파는 거잖아요. 설마 그런 데서 산 거예요? 하기는 오빠는 대체 자기 와이프 제대로 된 옷 하나 안 사주고 뭐한대? 야, 너 왜 그래? 자존심 센 너네 엄마가 어른이 다 챙겨서 데려오셨으려고. 야, 우리 엄마가 어떤 분이신데 며느리 옷까지 챙겨서 데려와? 우리 엄마는 아주 철두철미한 분이라고.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이거지. 사실 맞는 말이잖아. 우리한테도 절대로 뭘 공짜로 안 주는 분인데 오빠가 그런 것까지 닮았나? 쪽팔리게 와이프를 저렇게 다니게 하면 어떡해. 너무 심한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말이 잘 안 나오더군요. 저는 얼굴이 화끈해진 채로 식사 자리로 갔어요. 어머, 피부 좋은 것 좀 봐. 성훈이가 만나던 여자들이랑은 그 뭐랄까 종류가 완전히 다르네. 그러게요. 성훈이 원래 글래머러스한 스타일 좋아하지 않나? 대체 무슨 바람이 불었대? 나도 그게 의문인데 그래도 뭐 장점이 있겠지 하면서 보는 중이야. 자기들도 좀 봐줘. 물건도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는데 내 아들 인생 망치는 일 없게 하려면 질이 어떤지 빨리빨리 뜯어봐야 하잖아. 아유, 미연 씨도 참 말 돌려 안 하는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성훈이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녀도 공부는 잘했잖아. 그래도 머리가 있으니 생각을 했겠지. 부자들은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걸까요? 정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남편과 사는 고급 맨션은 보기에나 번쩍번쩍하지 살기에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곳이었죠. 소박하지만 마당에 꽃도 키우고 상추도 키우며 마당에 앉아 가족들이랑 이웃이랑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던 옛날 집이 그리웠어요. 결혼한 지 채 2달도 되지 않아 남편은 밥 먹듯 외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박을 하지 않는 날이면 술 냄새를 잔뜩 풍기고 새벽에 들어오기가 일쑤였죠.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면 하는 말이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러 갔다 왔다나요? 그 사람이 말하는 즐거움이라는 게 뭔지 아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여자 향수 냄새를 잔뜩 묻히고 오기가 일쑤였으니까요. 하루는 금방 온다고 해놓고 안 오길래 새벽에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 차가 들어오길래 반가운 마음에 가까이 가려는데 웬 여자가 술에 취해 몸도 못 가누는 남편을 부축해서 내리더군요. 전 주차장에 서서 굳어버렸습니다.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에 겨우 힘을 주고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은 소파에 널브러져 있더군요. 남편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열어봤어요. 미진이, 희영이니 하는 수많은 여자들과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걸 보고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저번에 그 여자는 누구야? 당신 새벽에 온 날 옆에 웬 여자가 같이 왔던데? 언제? 새벽에 들어온 날이 하도 많아서 모르겠는데. 안 들어온 날이 더 많던가? 집이 너무 지루해서 말이야. 오고 싶어야 말이지. 지루해서 그렇게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린다는 거야? 누구 말하는 거지? 왜? 안 돼? 그러니까 당신이 좀 안 지루하지 그랬어. 당신 같은 여자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하나도 다를 게 없더라고. 결혼이 이렇게 재미없을 줄이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재미없으면 무슨 짓이든 다 해도 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또 뭔데? 간통죄로 고소하려고? 하려면 해봐. 빈손으로 와서 내 집에 빌붙으면서 그 정도도 못 참아주냐? 하기는 우리 엄마 말대로 너 같은 애들이 하는 짓이란 게 다 그런 거겠지 뭐.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고. 그 와중에 저는 시어머니랑 신우한테 사교 모임에 끌려다녀야 했습니다. 그 모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죽을 맛이었어요.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그때는 그것도 안 하면 그대로 이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지영씨 잘 지냈어? 어떻게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네? 하기는 성훈이 같은 남자랑 살기가 쉽지 않지? 시어미도 시어미인데 성훈이가 진짜... 성훈이가 우리 딸 싫다 그러길 천만 다행이었달까? 요즘 일이 힘들어서요. 세화 아주머니는 잘 지내셨어요? 아주머니는 갈수록 더 이뻐지시는 것 같아요. 나? 내가? 어머, 고마워. 남들이 그렇게 말하면 빈말 같은데 지영씨가 말하면 진짜 같다니까.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또 좀 미안해지네. 지영씨는 뭐 진짜같이 말하는 기술이라도 있는가 봐? 진짜예요. 얼른 들어가요. 다들 기다리고 있겠어요. 왜 이제 오니? 아이고, 저 꼬락서니 옷 못 입는 건 여전하구먼. 우리 집안 이제 백화점이랑 장학재단도 운영해야 하는데 저런 애가 성훈이 옆에 있어야 한다니 앞날이 아주 그냥 캄캄하네. 진짜야? 그거 다 성훈이네한테 물려주는 거 맞아? 결혼도 했는데 여태까지 안 물려주는 거 보면 뭐 다른 수가 있는 거 아니었어? 이 여편 애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 촌스러운 노인네가 그 많은 재산 가지고 뭘 하겠어? 그냥 욕심나서 안 주고 있는 거지. 어차피 얼마 살지도 못할 거 왜 그렇게 끌어안고 있는지 물려줄 데도 없으면서 이승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그날까지 펄펄 살아있는지 원. 펄펄 살아있는 건 아니지. 그때 입원하느라 성훈이 결혼식에도 참석 못하셨잖아. 그나저나 그 노인네 요새는 어디서 지내시나? 울 시엄마도 슬슬 양로원으로 보내야 할 텐데. 그 외에 고려호텔 양로원이 괜찮다던데. 그 할망구는 그런데 안 가. 그런데라도 좀 박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찌나 촌스러운지. 그런 데는 답답해서 못 있는다나? 맨날 집에 돌아갔다가 탈나서 병원에 입원하잖아. 아유, 진짜 누가 성훈이 할머니인 줄 알까봐 겁난다니까. 그 할머니 고집만큼 목숨줄 질긴 거는 우리가 다 알지. 자기가 고생이 많아. 얼른 물려줘야 성훈이가 병원도 차리고 할 텐데. 뭐 90이 다 된 할망구가 버티면 얼마나 버티겠어. 우리는 그냥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오겠거니 하면서 참고 견디고 있어. 문제는 얘지. 도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촌스러울 건지 원. 에이, 왜 그래. 지영이같이 자연스러운 애들이 진짜 이쁜 거지. 솔직히 성훈이가 만나던 여자들 다 성형빨이었잖아. 자연스럽긴 개뿔이 자연스러워. 요즘엔 빈티나고 촌스러운 걸 자연스럽다고 하나 보지?
왜? 네 딸 못생겼다고 성훈이가 퇴짜 놓은 게 아직도 분한가 봐? 솔직히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내 아들처럼 잘난 애가 도대체 왜 저렇게 아무것도 볼 게 없는 여자랑 살아야 해? 그 사람들 틈에 있다가는 저까지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싶더군요. 저는 그래도 병원에서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교대 근무를 하면서 환자들한테 시달리다 보면 간호사들도 힘들고 짜증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엄마의 가르침대로 절대 환자들에게 짜증내지 않고 친절하게 대했어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픈 건 환자들이니까요. 어느 날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밥을 하나도 안 먹는 환자가 있다면서요. 우리과 간호사들 다 포기했어. 네가 할머니들한테 잘하잖니? 한번 얘기 좀 해봐. 저러다 돌아가시겠어. 가봤더니 비쩍 마른 할머니 한 분이 계시더군요. 다리가 부러지셨는데 입맛이 없다면서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안 드신다는 거였어요. 저는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다쳐서 누워 계셨던 모습이 생각나서 마음이 찡했어요. 할머니 손을 잡고 왜 밥을 안 드시냐고 물어봐도 할머니는 대답을 안 하셨어요. 걱정이 되어서 저는 하루에 2번씩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며칠 동안 할머니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할머니, 안녕하셨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오늘 고등어 반찬이 나왔던데 식사는 좀 하셨어요? 저는 고등어를 좋아해요. 저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저 주시려고 자반 고등어를 얻어오시곤 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때 먹었던 고등어 반찬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꿈쩍도 안 하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치마 속을 뒤지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치마 속에 숨겨놨던 박하사탕 하나를 꺼내더니 제게 주셨어요. 이거 저 주시는 거냐고 했더니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저는 그 사탕을 소중히 품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에게 또 찾아갔어요. 사탕 맛있게 잘 먹었어요, 할머니. 어쩐지 답답한 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지 뭐예요? 할머니가 주신 사탕에 무슨 마법이라도 들어있었나? 저한테 맛있는 거 주셨는데 할머니한테도 맛있는 거 드리고 싶어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할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아파서 누워 계실 때 배가 드시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때 겨울이라 배를 못 구했거든요. 참,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죠. 잘해드린 것 하나 없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때 할머니가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막걸리. 어? 막걸리요? 아, 술은 좀 그런데. 할머니, 막걸리 말고 다른 거 드시고 싶은 건 없으세요? 막걸리. 아이고, 알겠어요, 알겠어. 막걸리 가져다 드릴게요. 환자한테 술이라니 안 될 말이었지만 어차피 아무것도 안 드셔서 잘못되시느니 드시고 싶은 거라도 드시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죠. 다음 날 몰래 할머니한테 가서 막걸리를 종이컵에 따라 드리려는데 처음 보는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환자한테 술을 줍니까? 아, 그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전 그냥 할머니가 너무 드시고 싶다시길래. 할머니, 막걸리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병원에서 술 드시면 안 되는 거 모르세요? 아, 다른 걸 드시라니까 진짜. 안 먹어. 안 먹는다니까. 막걸리 줘. 저렇게 드시고 싶다는데 딱 한 잔만 드리면 안 될까요? 안 되는 건 아는데 이거 드시면 입맛이 도실지도 모르잖아요. 식사 안 하시는 게 너무 신경이 쓰여서 그래요. 제발요. 아, 진짜 안 되는데. 결국 저는 할머니에게 막걸리를 드렸어요. 정말 다행인 건 그날 할머니가 저녁 식사를 하셨다는 거였습니다. 저를 말리던 의사는 새파랗게 어린 인턴 의사였어요. 그 인턴도 할머니가 걱정이 돼서 자주 가보는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의 바람기는 계속됐어요. 급기야 집에 여자들을 끌어들이기까지 했습니다.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시를 당하고 살아도 그렇지 이렇게 대놓고 여자를 끌어들이다뇨. 저는 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어요. 아무리 이혼이 무서워도 더는 이렇게 숨막히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 병원에서 좀 떨어진 부동산에 찾아가 원룸을 하나 얻었어요. 당장 입을 것만 챙겨서 원룸에 들어갔습니다. 원룸에 누워 천정을 보고 있자니 제 신세가 처량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더군요. 그냥 내 둥지를 만들고 싶었던 것뿐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퍼뜩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남자랑 살고 있는 걸 할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결혼한 지 고작 6개월이 넘었을 뿐이었죠. 너무 빨리 이혼하면 위자료를 못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었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싫다는 거였습니다. 이유가 가관이었습니다. 아, 좀 기다려봐. 뭐 이렇게 급해? 이혼하면 그 할망구가 재산 안 물려줄지도 모른단 말이야. 결혼하면 금방 줄 줄 알았는데. 콩고물이라도 받으려면 더 참고 견뎌야지. 안 그래?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그날 저녁 근무가 끝나고 원룸에 들어가 사탕 할머니가 주신 박하사탕을 들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바람이라도 쐬려고요. 거기서 사탕 할머니 때문에 알게 된 인턴이를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옆집에 그 인턴이가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 옆에서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걸 알 텐데 왜 혼자 원룸에 사는 건지 물어보지 않는 게 참 고마웠어요. 이혼 자체보다 병원 사람들이 수군대고 남편이랑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볼 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사탕 할머니는 밥을 그 뒤로 곧잘 드셨어요. 할머니가 드시고 싶다는 게 있으면 저는 조금이라도 빨리 갖다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제 현실은 너무나 답답했지만 사탕 할머니한테만 가면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실 정도로 마음을 여셨습니다. 몇 살인지, 부모님은 살아계신지, 어린 시절은 어디서 보냈는지 그런 걸 조금씩 물어보시더군요. 본인 얘기도 해주셨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안 해본 일이 없으시다고요. 저희 집 얘기랑 비슷해서 할머니에게 더 정이 갔습니다. 나이 드셔서라도 좀 편하게 사시면 좋을 텐데 보니까 찾아오는 식구 하나 없는 게 좀 안쓰러웠죠. 인턴이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누구 찾아온 사람 없냐고 물어보니까 없었다고 하면서 한숨을 쉬더군요. 어느 날 집 앞에 밤바람을 쐬러 갔다가 그 인턴이를 또 만났어요. 한참을 가만히 별을 보며 있다가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인턴이도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키워주셨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할머니가 그리워서 사탕 할머니를 자주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별을 봐요. 할머니가 저한테 아빠처럼 의사가 되라고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의대 합격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의사 가운 입은 모습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사람 옆에서 별을 보고 있으려니 어쩐지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칠 뒤 병원에서 저는 남편이 갓 들어온 어린 간호사를 데리고 약품 창고로 들어가는 걸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남들 시선도 시선이지만 어린 간호사가 제 남편에게 잘못 놀아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려야 할 것 같았어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들 보면 어쩌려고. 진짜 사람들한테 망신당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거기 신입도 이 사람하고 엮이지 말아요. 입사하자마자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싶어요? 어허, 이거 집 나간 여자가 왜 말이 많아? 난 어차피 여기 나가서 병원 개원할 거라 상관없는데? 집에서 바가지를 못 긁으니까 밖에서라도 괴롭히는 거냐? 그렇게는 안 되지.
너 따위가 뭐라고 나를 방해해? 봤죠? 이 인간 쓰레기인 거. 좋은 말로 할 때 얼른 나와요. 거참 말 더럽게 많네. 너는 그냥 입 다물고 내 대회용 와이프 노릇이나 하면 돼. 재미없어도 내가 데리고 살아준다잖아. 앞으로 백화점도 생기고 재단도 생길 텐데 뭔 불만이 그리 많아?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된다니까. 저는 결국 약품 창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결국 눈물이 흐르더군요. 눈물을 훔치며 화장실 쪽으로 가는데 옆집 인턴이와 딱 마주쳤습니다. 왜 우냐고 얼굴에 물음표를 잔뜩 띄우고 물어보는데 전 별일 아니라면서 화장실 쪽으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남편이 들어가 있는 약품 창고 문을 벌컥 여는 게 아니겠어요? 아, 세준 씨, 거긴 안 돼요. 그냥 가던 길 가시라니까. 창피한 마음에 말려봤지만 그는 이미 모든 걸 목격한 후였죠. 그날 시어머니로부터 다음 모임에 참여하라는 호출이 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만나 단판을 지으려고 일단 찾아갔어요. 남편이 지금까지 심하게 바람을 피웠고 지금 별거 중이며 병원에서까지 여자들을 건드리고 다닌다는 걸 알리며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 사람들은 저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더군요. 시어머니는 뭐 그런 걸 가지고 소란을 피우냐는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다야? 뭐 별것도 아니구먼. 우리 아들같이 다 가진 남자랑 살면서 그 정도도 없을 줄 알았어? 우리가 물려받을 재산이 얼만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니? 성훈이가 너랑 이혼한다고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그래요, 언니. 언니가 지금 이혼하면 언감생심 우리 오빠 같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솔직히 나이가 문제가 아니긴 하지. 스타일이 그렇게 촌스러워서야 남자들이 거들떠나 보겠어요? 이혼이야 소송하면 되지만 솔직히 전 그 모든 걸 감당할 자신이 아직도 없었어요. 다음날 답답한 마음을 안고 사탕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사탕할머니는 뼈가 무사히 붙어 내일이면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무사히 나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밥 잘 드셔야 한다고 했죠? 그래도 살도 좀 붙으시고 한결 좋아지셨어요. 할머니 퇴원 기념으로 제가 소원 하나 들어드리고 싶은데 혹시 바라는 거 있으세요? 네 남편이 이병헌 의사 조성훈이야? 그 엄마가 강남타워 사는 김미연이고 맞지? 네, 맞아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는 귀도 밝으시네. 어떻게 그걸 다 하셨대? 하긴 사람들이 어지간히 떠들죠. 귀가 밝으신 거 보니까 밥도 많이 드실 수 있겠다. 밥 많이 먹어야 퇴원시켜드려요. 얼른 하세요. 그 인간 아주 인간 말종이지? 같이 살기 아주 더럽지? 말종도 그런 말종이 없지? 시애미랑 해가지고 시동생도 아주 싹퉁머리를 밥 말아 먹었지? 아니, 그걸 어떻게... 아니에요, 할머니. 저희 남편이 얼마나 저를 아껴주는데요. 그날 사탕할머니는 목욕탕에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동네 목욕탕에 가고 싶으시다고 그게 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인턴의 세준 씨의 도움을 받아서 할머니를 모시고 가까운 목욕탕으로 갔어요. 저희 할머니를 씻어드리는 심정으로 구석구석 씻어드렸습니다. 오히려 제가 한을 푸는 느낌이었어요. 목욕을 하고 나와서 우유를 하나 사드렸더니 할머니는 저한테 너는 소원이 없냐고 물으셔요. 저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소원은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배를 사드리는 거였으니까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혼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정말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겉모습만 보고 단단히 착각한 거였어요. 결혼한 남자를 고를 때는 저희 엄마 말대로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그러게, 너 같은 애가 어쩌다 그런 인간 말종이랑 결혼을 했어?
엄마가 말릴 때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이혼한다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실지. 저는 그렇다 쳐. 엄마가 속상해 하실 거 생각하면 시어머니가 그 집 사람들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해도 참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긴 뭘 참아. 네가 무슨 열부라고 그딴 것들을 참고 있어? 이혼 그거 별거 아니여.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여. 세상에 별일이랄 거 하나도 없어. 그저 자기 사람들하고 재밌게 살면 되는 거요. 네가 엄마 때문에 그런 놈이랑 이혼 못한다는 거 알면 네 엄마가 퍽이나 좋아하겠다. 할머니가 핀잔 주듯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렇게라도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홀가분하고 할머니 말씀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사탕 할머니한테 가보니 이미 퇴원하신 후였어요. 그런데 간호사 하나가 저한테 김양순 할머니가 전해주라고 했다면서 봉투 하나를 건네더군요. 봉투 안에는 A4 용지에 인쇄된 편지가 한 장, 그리고 유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변호사가 할머니 대신 작성한 편지와 유언장의 내용인 즉슨 저한테 유산의 반을 물려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지영이 보거라. 나는 내 나이 20도 안 되어 애아빠를 먼저 보내고 안 해본 일이 없이 살았다. 열심히 하면 나라고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리라는 법이 없으리라고 생각했어. 안 해본 일이 없었지. 닥치는 대로 일했단다. 결국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산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났고 나는 서울에 백화점을 갖게 되었단다.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는 거 그게 그렇게 소원이었는데 그것도 별거 아니더구나. 남편을 일찍 보낸 것도 모자라 아들까지 일찍 보내고 나니 정말 사는 낙이 없었어.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겠니? 즐거운 일을 나눌 사람이 없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랑 세준이를 만나서 참 행복했단다. 내 증손주조차 내가 저 일하는 병원에 입원해도 창피하다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줘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른다. 특히 지영이 네 덕에 몇십 년 만에 사는 재미를 느껴봤다. 내 증손주가 네 남편 조성훈이다. 증손자 며느리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말을 해줄걸. 우리 아들은 반듯한 애였는데 손자나 증손자가 왜 그 모양인지 모르겠다. 조성훈이라는 녀석 아무리 고쳐 쓰려고 해도 어려운 몹쓸 놈인 거 내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 네가 그런 남편의 시애미까지 감당하느라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나는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가기 전에 이승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내 성희가 네가 당한 아픔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면 좋겠다. 유언장에 따르면 저뿐만 아니라 인턴의 세준 씨한테도 원룸 건물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자다가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는 소리일까요? 사탕 할머니가 남편의 증조 할머니였다니. 그것도 놀라운데 저한테 재산의 반을 주시겠다니. 저희 엄마가 늘 남들한테 잘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게 이런 걸 말한 거였나 봅니다. 편지에는 재산의 나머지는 모두 기부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 조성훈과 시어머니 김미연, 그리고 시누이 조성미까지 증조 할머니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거였죠. 그들은 받지도 않을 재산을 받을 걸 계산해 돈을 끌어다 쓰고 있었는데 큰일이 난 거였죠. 대학병원 탈출한다고 노래를 부르던 남편은 대출을 내서 병원을 꾸려 이제 개업만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다 차려놓은 병원을 몽땅 빚으로 떠안게 되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의사 면허를 잃었거든요. 남편이 약품 창고에 들락거리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 인턴의 세준 씨가 남편이 마취약품을 몰래 빼돌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조사 끝에 남편이 그 약품들을 각성제 등의 용도로 엄청나게 복용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쩐지 그 인간 하는 짓이 정상은 아니긴 했죠. 저는 세준 씨에게 감사 인사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음료수를 들고 세준 씨 집 앞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누를까 하다가 그냥 음료수만 두고 오려는데 문이 열리고 세준 씨가 나왔습니다. 고마웠다고 인사라도 하려고 왔어요. 이제 자주 못 뵐 것 같아서. 절 위해서 하신 일은 아니겠지만 덕분에 남편한테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세준 씨도 부모님 없이 어렵게 큰 것 같던데. 할머니가 세준 씨 것도 남겨주셔서 다행이에요. 저한테 다 주시긴 했지만. 받을만 하니까 주셨죠. 지영 씨는 받을 자격 있어요. 제가 그걸 다 어디다 쓴다고 저한테 그렇게 큰 돈을 물려주셨는지. 아무튼 다음 주에 할머니 뵈러 갈 건데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가요. 돈이야 좋은 데 쓰면 되죠. 근데 아직도 저 모르시겠어요? 예? 모른다니 뭘. 저 수환이에요. 옆집 살던 지수환이요. 누나가 저 공부도 가르쳐주고 밥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할머니가 이름 바꿔야 한다고 바꿔주신 건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몰라보세요? 저는 누나 보자마자 알아봤는데. 누나 이사가고 얼마나 누나 생각 많이 했는데요. 그런 남자랑 결혼할 줄 알았으면 진작 찾아내는 건데. 그 꼬질꼬질한 꼬마가 의사가 됐다고? 어릴 때부터 똑똑하긴 했지만 이름도 다른데다 그때랑 달리 키가 너무 훤칠하게 크고 인물도 훨씬 좋아져서 못 알아봤던 거였어요.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은 아직 유언장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주에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짓밟기 위해 데리고 다녔던 그 사교 모임에 제 발로 나갔습니다. 지영씨, 미연씨가 그러는데 지영씨가 바람 피워서 이혼하게 됐다면서? 그게 사실이야? 아무리 봐도 지영씨가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미연씨가 거짓말한 거지? 하긴 그 여자 거짓말이야. 하루 이틀 들은 게 아니니까. 저는 들어가자마자 유언장 사본을 시어머니에게 던져버렸습니다. 바람을 피우긴 누가 피워요? 당신 아들이 쓰레기의 망난이라서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리고 다니고 병원 약까지 빼돌려서 마약놀이 하다가 의사 면허 정지당한 거잖아. 이제야 내가 맘 편히 이혼할 수 있게 됐는데 쓰레기 같은 아들이 한 짓을 나한테 떠넘겨? 뭐야, 이게 병원에서 잡돌이에서 내 아들 앞길을 막더니 여기까지 와서 뭐라고? 당신 아들이 망나니인 게 내 잘못이야? 당신이 잘못 키운 탓이지. 어떡해요? 당신 집안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백화점이니 재단이니 하나도 못 받게 되셨어요. 그거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 재산들이 다 누구한테 가는지, 그 집안 사람들이 왜 유산 받을 자격이 없는지는 제가 잘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뭐? 그게 무슨 재산을 못 받게 됐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니까짓게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어? 내 아들 앞길 막는 것도 모자라서 재산까지 가로챈다는 거야? 니 처녀는 그냥. 시어머니가 일어나 제 뺨을 때리려 하는데 사교 모임 사람들이 다 같이 시어머니를 막았어요.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끌고 나가 문 밖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막 두드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러고도 후회 안 할 것 같아? 되게 시끄럽네 진짜. 진작에 끌어냈어야 하는 건데 저 품이 없는 소리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귀가 썩을 것 같았다니까. 맞아요, 맞아. 아유, 진짜 어찌나 천박한지. 우리가 어이없어서 어떻게 하나 보려고 어울려주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여왕님이라도 된 것처럼 굴잖아. 가진 것도 쥐뿔도 없는 게. 저는 받은 유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했어요. 남들이 생각한 것처럼 병원을 그만두지도 않았죠. 저는 제 일을 좋아하거든요. 사탕할머니한테 재산보다 훨씬 더 좋은 선물을 받았거든요. 바로 지금의 남편 세준 씨입니다. 어릴 적 제가 이사 간다고 잔뜩 골이 나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던 소년 수환이는 18년이 지나 신경외과 의사가 되어 제 앞에 나타났고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린 남자랑 결혼한다는 소문이 돌자
남편은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빌다가 경찰에게 잡혀갔어요. 저희 부부는 마당이 있는 집을 사서 저희 엄마와 사탕할머니를 모시고 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딸도 하나 낳았고 저희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사람 사는 재미를 실컷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탕할머니가 몇 년 후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와 즐거운 추억을 많이 쌓으셨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힘든 일도 많았지만 저희 엄마 가르침대로 늘 좋은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더니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쨍하고 볕들듯이 좋은 일들이 생기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